오지 마요, 제발. 영등포 선유도 다리 밑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나는 텐트촌에서 목발을 짚고 서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한쪽이 없는 다리, 피곤에 찢겨진 얼굴. 그 여인은 14년 전 이혼하며 떠나보냈던 내 전 아내 김가을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이 된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열흘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영등포 구청과 함께 진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재단 기부 행사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희재단 이사장으로서 봉사자들과 함께 선유도 다리 밑 텐트촌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강바람이 얼굴을 때리듯 차가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김장김치 박스를, 저는 담요 뭉치를 들고 천막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절뚝이며 천막 앞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세월에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씨?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뜬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요, 제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목발이 미끄러지며 그녀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더 멀리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4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갔던 그 여인, 김가을, 제 전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저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봉사자 한 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분은 이곳에서 거의 1년 넘게 계신 분이에요. 말수가 거의 없으시고 지원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1년.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혼자 겨울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을씨, 저예요. 한서준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해요. 저 사람도 그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그리고는 천막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발이 땅을 찍는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그녀는 이렇게 무너진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곧 끔찍한 진실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선유도 다리 밑에서 본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서 있던 김가을, 한쪽 다리가 없던 그녀. 왜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4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가을의 얼굴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니, 저만 행복했던 걸까요? 결혼 2년 차부터 가을은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8주 만에, 두 번째는 12주 만에, 세 번째는 16주 만에. 매번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가을의 얼굴은 더 깊이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미정 이사장은 더 냉혹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재단 후계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아들을 낳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 어머니는 가을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유산 이후 가을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을이와 이혼해라. 이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다. 위자료로 주고 깔끔하게 정리해.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을은 제 아내예요. 어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내?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아내야? 재단 후계자도 없는데 이 집안을 어떻게 지켜? 그럼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재혼해서라도. 입양? 재혼? 너 정신 차려. 이 재단은 대대로 혈통으로 이어져 온 거야. 외부 피는 절대 안 돼.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가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가을은 서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준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당신도 저를 버리고 싶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그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받지도 않은 채 짐 하나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이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김가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주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영등포 선유도 다리 밑 텐트촌에서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채로 목발을 짚고 서 있는 모습으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은 곧 끔찍한 진실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사람 하나 찾아야 합니다.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김가을. 14년 전 제 전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김 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생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만 주시면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흘 뒤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14년간의 기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이혼 다음 날 김가을은 영등포구 신길동 반지하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 그리고 그 집에서 2012년 8월 15일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한태양, 성은 한이었습니다. 제 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분명히 한태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당시 김가을 씨는 이미 임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는 알리지 않으셨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제 아들이란 말입니까?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란이 비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김가을 씨가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그 뒤의 기록은 더 참혹했습니다. 김가을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지하철 청소, 오후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 태양은 어린이집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가을이 일하는 동안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파일 속에는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2019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을은 낡은 패딩을 입고 태양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태양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가을의 얼굴은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2023년 4월 12일 이후로 기록이 끊겼습니다. 끊겼다니 무슨 말입니까? 사망 신고도 전화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그날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네.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망자는 공식적으로 3명, 부상자는 1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도 그 사고에? 김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4년 전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가을은 이미 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낳아 혼자 키웠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며 지하철을 청소하며 폐지를 주우며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빠는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 곧 돌아오실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2023년 4월 12일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들의 이름을 저는 그제야 불러보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가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태양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제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 진실은 곧 끔찍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직접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새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공사는 끝나 있었고 입주를 기다리는 새 건물들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이 동네 옛날 사진 찾으시는 겁니까? 아, 네. 혹시 2023년 4월에 이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때 일을 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그때 저도 여기 살았으니까요. 철거 마지막 날이었어요.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깔렸죠. 사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공식적으론 3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론 더 많았을 거예요. 그날 밤 구급차가 5대나 왔거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그때 한태양이라는 아이 아시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요? 알죠. 김가을 씨 아들 아닙니까? 착한 애였는데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사고 당일날 어머니 손 놓치고 철거 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가을 씨가 뒤쫓아 들어갔고 그때 철골이 무너졌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태양이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였어요. 가을 씨는 다리가 철골에 깔려서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았고요. 그럼 시신은 어디에? 그게 이상한 게 사고 다음 날부터 경찰도 안 오고 언론도 조용했어요. 마치 누가 입을 막은 것처럼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입을 막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서희재단에서 주도한 거 아닙니까? 사고 나고 나서 재단 사람들이 와서 피해자 가족들한테 돈 쥐어주고 입 다물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희재단.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김가을 씨도 돈을 받았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을 씨는 거부했어요. 아들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재단 쪽에서 이미 화장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동의 없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의 없이 화장을? 네. 그리고 가을 씨는 그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병원비도 못 내고 결국 길거리로 내몰렸죠.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핸들을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걸 수조차 없었습니다. 재단이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곧바로 재단 본부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2023년 4월 12일자 사고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사장님,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종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당시 한미정 회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신 사안이라 어머니가 저는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30평형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찾아오다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2023년 4월 12일 신길동 재개발 사고. 그때 어머니가 직접 처리했다면서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들은 거야? 대답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처리했어. 재단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미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서준아, 넌 몰라. 재단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난 그걸 막기 위해 그래서 아이 시신을
동의도 없이 화장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잃은 여자를 병원비도 못 내게 만들었습니까?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14년 전 어머니는 제게 가을과 이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 어머니는 제 아들의 죽음을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 모르게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태양,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김가을이 이혼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낳아 키웠고 그 아이가 어머니가 은폐한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유도 다리 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을이 있는 텐트 앞에 섰습니다. 가을 씨, 천막 안에서 가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양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천막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흐느끼는 소리만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차가운 강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태양이를 위해서라도, 가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사흘 뒤 저는 2023년 4월 12일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당시 철거 현장 작업 반장이었던 이창수 씨였습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안산에 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그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혹시 2023년 신길동 사고 때 현장에 계셨죠? 이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어요. 철거 마지막 날이라 현장 정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 2대가 나타났어요. 검은 승합차요? 네. 거기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렸는데 한 아이를 쫓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태양이었습니까? 이름은 몰랐지만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애였어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철거 현장 안으로 도망쳤죠. 이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 여자가 쫓아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는데 필사적으로 아이를 부르면서 현장 안으로 뛰어들었죠. 그게 김가을이었겠군요. 아마도요. 그 순간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어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깔렸고 여자는 다리가 철골에 끼었죠. 이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급히 구조 작업을 했는데 아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여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고요. 그럼 그 검은 승합차 사람들은요? 사고 나자마자 사라졌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재단 쪽 사람들이 와서 현장을 통제했죠. 통제요? 네. 경찰도 오지 못하게 막고 목격자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입 다물라고 했어요. 저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아이 시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재단에서 가져갔어요. 유가족 동의도 없이요.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서 승합차에 실어갔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걸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재단이 얼마나 큰 곳인데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당시 구급대원이었던 박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 중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저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출동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여자분은 다리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데 재단 쪽 사람들이 막았어요. 막았다고요? 네. 우리 병원 말고 재단 소속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죠. 그리고 아이 시신도 재단에서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고요. 유가족 동의는요? 없었어요. 여자분이 수술실에 있는 동안 재단 쪽에서 모든 걸 처리했죠. 여자분이 깨어났을 땐 이미 아이는 화장된 상태였고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분이 울부짖으며 아들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재단 사람들은 이미 처리됐다고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기록도 대부분 삭제됐어요. 공식 사망자는 3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5명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명이요? 네. 아이 2, 어른 3. 그런데 기록엔 어른 3만 남았죠. 아이들은 아예 기록에서 지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미성년자 사망 사고는 언론에서 더 크게 다루니까요. 재단 이미지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약국을 나와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단이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까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어머니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준입니다. 서준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은폐한 사고, 사망자가 5명이었다면서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그래, 5명이었어. 그럼 왜 기록엔 3명만 남겼습니까? 아이들은 신원이 불확실했어. 그래서 거짓말 마세요. 출생신고서도 있고 학교 기록도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그냥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요. 재단 이미지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천막 앞에 섰습니다. 가을 씨, 저예요. 천막 안에서 가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막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을이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밥도 적게 먹고 아프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착한 아이였어요. 가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태양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태양이가 돌아오나요? 미안하다고 해서 제 다리가 돌아오나요? 그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천막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재단본부 지하문서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2023년 4월 사고 관련 자료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오전 6시, 아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사장 권한으로 보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파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4월자 파일함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신길동 재개발 사고 처리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대외비 마이너스 이사회 전용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고 발생 일시 2023년 4월 12일 오전 9시 23분. 사고 장소 영등포구 신길동 102-5번지. 사망자 총 5명, 성인 3명, 미성년자 2명, 부상자 12명, 중상 4명, 경상 8명. 사고 원인 철골 구조물 붕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직필 지시사항이 빨간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성인 3명으로만 발표할 것. 미성년자 2명은 기록에서 완전 삭제. 유가족에게는 합의금 지급 후 비밀 유지 서약서 진구. 언론 통제는 홍보팀에서 전담. 경찰 보고서는 법무팀에서 수정 후 제출. 이거는 절대 외부 유출 금지.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합의금 지급 명단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유가족 마이너스 3억 원 합의 완료. 박영희 유가족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 합의 완료. 최동욱 유가족 마이너스 2억 원 합의 완료.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김가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합의 거부 마이너스 법적 조치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의료 지원 중단 강제 퇴원 조치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태양 시신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사망 확인 2023년 4월 12일 오전 9시 47분. 시신 인계 서희재단 의료원 영안실. 화장 일시 2023년 4월 13일 오전 6시. 화장 장소 서희재단 소속 화장장. 유가족동에 없음 긴급 처리. 유골 보관 재단 납골당 무연고 구역 C-147. 처리 담당 법무팀 김성호 과장.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유가족 동의도 없이 아이를 화장했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지어 긴급 처리라는 명목으로 사고 다음날 새벽에 서둘러 화장을 했습니다. 가을이 수술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나기도 전에 더 깊이 파일을 뒤지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김가을 병원비 미지급 사유서였습니다. 환자 김가을은 재단 측 합의안을 거부했으므로 재단 차원의 의료 지원 불가 판단, 수술비 및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 퇴원 후 개인 부담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제 퇴원 조치 완료 마이너스 2023년 5월 3일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술 후 3주 만에 강제로 퇴원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사와의 협상 내역도 적혀 있었습니다. 5일보 마이너스 광고비 2억 원 추가 집행으로 합의. XX방송 마이너스 프로그램 협찬으로 보도 자제 약속. 신문 마이너스 편집국장 면담 후 기사 삭제 완료. 심지어 경찰서와의
협조 내역도 있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마이너스 발전기금 5천만 원 기부, 담당 형사 마이너스 개인적 사례금 지급.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가을이 왜 거리로 내몰렸는지, 왜 목발을 짚고 텐트촌에 있었는지, 왜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재단이, 어머니가 그녀를 완전히 버렸고 심지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모든 통로까지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모두 들고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복사기로 가서 모든 자료를 2부씩 복사했습니다. 한 부는 제가 보관하고 한 부는 경찰에 제출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어머니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서준아, 아침은 먹었니? 저는 대답 대신 파일 뭉치를 소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파일을 보자마자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관실에 있더군요. 어머니가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던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화장하고 가을 씨를 강제 퇴원시키고 병원비도 안 주고 심지어 사망자 수까지 조작하고 언론과 경찰까지 매수했군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준아, 넌 몰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재단 이미지가 무너지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이미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제 아들이 죽었는데 재단 이미지가 먼저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내 아들인 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출생신고서에 한태양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요. 한씨 성을 가진 아이가 그 현장에서 죽었는데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습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자료들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그러면 재단이 무너져. 우리 가족도 다 끝나는 거야. 내 인생도 끝나는 거고. 이미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들을 죽인 순간 이 가족은 끝났어요.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형사과 박민수 경위를 만났습니다. 2023년 신길동 재개발 사고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박경희는 파일을 받아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사고 은폐 증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희재단이 사망자 수를 조작하고 유가족을 협박하고 미성년자 시신을 무단 화장했습니다. 박경희는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재단 이사장님께서 직접 이걸 제출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한서준입니다. 서희재단 이사장이자 한태양의 아버지입니다. 박경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이사장님의 네, 제 아들입니다. 14년 동안 몰랐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이면 상부 보고가 필요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재단 본부에 경찰 수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20여 명의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고 기자들은 건물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실에 앉아 그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오후 1시 어머니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서희재단, 재개발 사고 은폐 의혹, 미성년자 사망 기록 조작 정황, 유가족 합의 거부자에게 보복 의혹, 언론과 경찰까지 매수 정황 포착. 재단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협력 업체들은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기부 행사는 전부 취소되었고 후원을 받던 단체들도 하나둘씩 관계를 끊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15명의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준 이사장, 이사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재단이 무너지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단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입니다. 다른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 재단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주가는 반토막 났고 협력사들은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재단을 지키고 싶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재단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서준아, 그만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덮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내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한미정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물러나시면 재단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새롭게 재단을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회장님의 희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내가 이걸 원했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재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면 어머니가 책임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이기는 거구나. 내 어머니를 밀어내고 내가 재단을 차지하는 거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진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 아니야? 내 전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나한테 떠넘기는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손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물러날게. 하지만 서준아, 너도 기억해. 내가 오늘 어머니를 버렸다는 걸. 어머니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과의 인연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천막 앞에 섰습니다. 가을씨, 천막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을이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사회에서 물러났습니다. 곧 검찰 조사도 받을 겁니다. 가을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태양이에게 조금이나마 명예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예요? 태양이는 명예 같은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빠를 보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을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저는 당신을 볼 때마다 태양이가 생각나서 괴로워요. 천막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공문서 위조, 유가족 협박. 재판은 2달 후로 잡혔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이사를 선출했고 저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재단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재단 소유 납골당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착했을 때 관리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연고 구역 C-147번을 찾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인데요. 제 아들입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도 끝에 무연고 구역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C-147번은 여기입니다. 작은 함 하나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양아, 손을 뻗어 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내가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어. 엄마가 너를 혼자 키우는 줄도 몰랐고 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 줄도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아빠가 달려갔을 텐데, 너를 꼭 안아줬을 텐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아들의 유골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양이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1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의 삶의 조각들을 모아야겠다고. 저는 납골당을 나와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향했습니다. 가을과 태양이가 살았던 반지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5시쯤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대문 앞에 섰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이 집에 전에 살았던 분들 혹시 아시나요? 김가을 씨와 한태양이라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사 올 때 집주인한테 들었어요. 그분들 짐이 아직 창고에 좀 남아있던데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여성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박스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언젠가 찾으러 오실 거라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로 돌아와 박스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는 태양이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몇 권, 색연필 1세트, 작은 인형 하나.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공원에 갔다. 엄마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넘어질까봐. 엄마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아빠는 언제 오실까? 엄마가 말했다. 아빠는 바쁘셔서 못 오신대. 나는 기다릴 거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엄마 생일이다. 나는 용돈을 모아서 케이크를 샀다. 작은 케이크지만 엄마가 좋아하셨다. 엄마가 울었다. 나는 엄마를 안아줬다. 엄마가 말했다. 태양아, 고마워. 나는 말했다. 엄마 사랑해. 저는 공책을 읽으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태양이의 일상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밥을 차려주는 이야기,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갔던 이야기,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양입니다. 아빠를 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빠는 멋있으셨어요.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언제 오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태양이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2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을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태양이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한 통. 저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서준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태양이를 잃은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태양이를 봅니다. 태양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프지 마. 하지만 저는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서준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몰랐을 테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태양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당신을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강한 아이였어요. 마지막까지 엄마를 지키려 했어요. 그게 태양이었어요.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마이너스 가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선유도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천막 앞에 섰습니다. 가을씨. 천막이 열렸습니다. 저는 박스 2개를 내밀었습니다. 태양이 물건들입니다. 반지하 집에 남아있던 거예요. 가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을 씨, 저는 태양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태양이 아빠가 되고 싶어요.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태양이의 공책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을 옆에 앉아 함께 태양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함께 추억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선유도를 찾아갔습니다. 가을은 여전히 저를 경계했지만 더 이상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담요를 가져갔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갔고 태양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양이가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어요? 가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떡볶이요. 엄마가 힘들 때마다 시장에서 떡볶이 사다 주면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떡볶이를 가져갔습니다. 가을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천막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떡볶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을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요. 태양이한테, 가을 씨한테. 속죄요? 가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속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가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태양이 학교에 같이 가요. 태양이 책상에 두고 온 게 있대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가을과 함께 영등포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가을은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며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가을 씨,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태양이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태양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선생님은 우리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3층 제일 끝 교실이었습니다. 태양이는 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맨 뒤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몇 권과 연필, 지우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리가 불편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예요. 나는 커서 엄마를 꼭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오시면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를 사랑해 주세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가을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만 하고 친구들한테도 항상 친절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태양이가 학교에서 행복했나요? 가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든 환경이었지만 태양이는 항상 밝게 웃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도 알아요. 우리는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을이 말했습니다. 태양이는 이 학교를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도 좋아했고
태양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중학생이 됐겠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학교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은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태양이랑 자주 오던 곳이에요. 학교 끝나면 여기서 놀다가 집에 갔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가을 씨,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태양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태양이가 웃으면 저도 웃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함께 있었더라면. 가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을 씨, 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병원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의족도 만드셔야 하고, 살 곳도 필요하잖아요. 가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준 씨, 저는 당신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동정이잖아요. 동정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책임? 네. 제가 14년 전에 해야 했던 책임이에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가을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저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을을 위해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근처 1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괜찮도록 1층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도 잡았습니다. 의족 제작과 재활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가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태양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한 달 뒤 가을은 선유도 텐트촌을 떠났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가을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새 집 문을 열었을 때 가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가는 집이네요. 저는 짐을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가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 네,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태양이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태양아, 아빠가 늦었지만 엄마를 지켜줄게.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아빠가 할게.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속죄할 방법을 찾았다는 작은 위안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뒤 가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준 씨, 내일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네, 몇 시에 갈까요? 오전 10시요. 다음 날 저는 가을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족 제작 상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재활 치료 잘 받으시면 6개월 후에는 목발 없이도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환자분 나이도 젊으시고 의지도 강하신 것 같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며 가을이 말했습니다. 서준 씨,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태양이 없는 인생이지만 태양이가 원했던 대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태양이 아빠로서. 가을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시작해요. 너무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14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단은 새로운 이사회 체제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단과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태양이와 가을이 살았던 그곳에 작은 무료진료센터를 열었습니다. 태양 무료진료센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가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목발 없이 의족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태양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가을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태양이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태양이 뜻대로 이 센터를 잘 운영해야겠네요. 진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가을도 일주일에 3번 센터에 나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고 차를 끓여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을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다리가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시네요. 가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일 하고 싶어 했거든요. 아들 대신 제가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어디 계신데요? 하늘에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참 기특한 아드님을 두셨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을은 이제 예전처럼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3달 뒤 센터 개소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태양이라는 소년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태양이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엄마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양이 아빠로서 14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것이 평생 저의 죄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태양이가 원했던 일을 하며 태양이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을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양이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태양이는 항상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엄마 같은 사람들 도와줄 거야. 태양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대신 이루고 있습니다. 가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약속할게. 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게.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저와 가을은 센터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네. 저 이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요? 가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년 전에는 당신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태양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태양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을은 센터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양이가 두 사람을 이어준 것 같아요. 너무 슬픈 방식으로, 너무 늦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태양이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태양아, 아빠야. 오늘 엄마가 아빠를 용서해 주셨어. 아빠는 아직도 미안하고 평생 미안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게. 저는 가방에서 태양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빠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양입니다. 아빠를 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빠는 멋있으셨어요. 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언제 오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태양이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태양아, 아빠가 이제라도 왔어. 많이 늦었지만 엄마를 지켜줄게. 내가 하지 못한 일 아빠가 대신 할게. 아빠도 사랑해. 많이, 정말 많이 사랑해. 납골당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아, 그게 너구나. 저는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센터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가을과 함께 봉사하고 저녁에는 태양이 일기를 읽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 태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들이 모두 그 사람을 살아 숨쉬게 한다는 것을. 태양이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센터 간판에, 가을의 미소 속에, 제 마음 속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4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태양이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슬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태양이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서준과 김가을 그리고 한태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후에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